연기금이나 보험사가 많습니다. 네. 듀레이션 리스크를 길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장기채를 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나 0%에 샀던 그런 보험사들은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지금 부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만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채권 투자보다 저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장기 국채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에 대해서, 국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특히 어느 포인트를 두고 좀 주제를 정하셨어요? 네,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제목을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뭐냐면 일본 그 JGB라고 하죠. 예. 일본 Japanese Government Bond, 일본 국채인데요. 일본 국채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장기물 국채의 금리 상승은 일본에 좋을까 나쁠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런 엔캐리 청산과도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엔캐리 청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구 금융기관들이나 투자자들도 엔캐리 청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거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 8월에 한번 대인 적도 있으니까 네. 더더욱이나 그렇죠. 주식시장에 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오늘 이후로 엔캐리에 대해서 특히나 뭐 일본 JGB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영향을 금방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상부터 한번 들여다볼 텐데 장기국채 금리가 최근에 어땠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 그 장기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는 그 상황을 갖다가 지금 그래프에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그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올랐는데 최근에 좀 내려가다 다시 올랐어요. 이렇게 예. 특히나 일본의 JGB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 금리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1% 이상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10년물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1년 만에 약 1%포인트가 10년물 JGB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오래됐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안 오르는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금리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사회에도 변화를 주고 최근에 일본 쌀값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쌀값 상승은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외국인들이 쌀을 많이 소비해서 네. 그다음에 작황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가에서 찾아야 되고요. 물가에 영향을 준 것은 엔저입니다. 네. 일본의 엔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잖아요. 한때는 160엔까지도 갔었잖아요. 이런 엔저가 물가 상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근원 CPI가 3.5%까지 나왔거든요. 4월 달. 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에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가로 인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사실 지금 엔저의 현상들과 그리고 뭐 통화 정책도 어쨌거나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더 깊은 얘기 하기 전에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채금리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통화의 가치도 상승 압력을 예전엔 받았었는데 지금은 달러도 약세, 엔화도 약세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장기 국채하고 단기물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최근에 그 미국의 단기 국채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에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US 트레저리, 미국 국채는 좀 상승을 하고 아직도 4% 초반에서 높게는 4% 중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달러의 가치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관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예를 들면 앵커님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하루 예. 이틀 빌려주는 게 괜찮아요. 네. 하지만 10년, 20년 빌려주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2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신용 가산금리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특히나 우선적으로 물가가 높을 것 같으면 장기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거나 네.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금리, 단기금리가 떨어져도 장기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예, 그리고 관세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 같으니 관세도 이제 물가에 영향을 결국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돈의 가치가 현금의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물은 통화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경제나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세랄지 각 국의 재정 적자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재정 적자는요, 다 영향을 주긴 주는데 장기적으로 장기 국채 발행에 영향을 크게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초장기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장기 국채도 많이 올랐지만 네. 10년을 장기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 국채도 그렇고 일본 국채도 그렇고 10년물을 장기라고 하는데 20년 이상을 초장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20년은 보통 긴 게 아니에요. 30년은 더 깁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50년물 국채도 있어요. 네. 예, 유일하게 한미일 중에서 50년 국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 40년까지 있습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 10년, 20, 30년까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로는 이제 30년 국채를 네.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초장기 국채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일본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우선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예,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이게 초장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장기 국채 입찰률이 저조하니까 왜냐 살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금리가. 그래서 2.5배를 보통 이제 응찰률을 보였는데 지난 5월 20일자 이제 재집입 입찰 응찰률이 한 2.5배를 기록했어요. 평소에는 한 3배 이상인데 네. 그것은 뭐냐면 2012년 이후 이게 최저치입니다. 응찰률.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근데 왜 줄었느냐? 그것을 본다면 이제 장기 국채 기존 보유자들이 네. 이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장기 국채, 장기 채권의 투자자들은요,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한테 장기적으로 어떠한 배당을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미리 확정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길게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듀레이션 리스크를 길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장기채를 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손실이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팍팍팍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30년짜리를 기준금리, 마이너스 금리나 0%에 샀던 그런 보험사들은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지금 샀으면 금리를 더 높은 수준에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샀던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만기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만기까지 가면 실현손익이 0에 수렴되지만 그래도 예전에 좀 늦게 산 것보다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기회 손실이. 그렇지만 끝까지 갖고 가면은 손해는 안 나지만 늦게 샀으면 그만큼 더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장기 국채 보유자들이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많이 매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의 방위비 비용 증액 전망이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트럼프 압박 때문에 일본의 GDP 방위금이 이 GDP 2% 초과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일본의 소비세 감세안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돈을 갖다 뿌리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지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자민당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뭐 3만 엔에서 10만 엔을 갖다가 깎아주기로 세금을 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트러스 총리의 트러스 발작을 지금 소환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트러스 총리가 49일 만에 사임했거든요, 영국에. 네. 그리고 최단기 총리로 영국 총리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감세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감세안을 제시를 했는데 항상 감세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원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도 감세를 위해서는 JGB 적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지금 공급이 수요가 다 먹히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장기 국채, 특히 초장기 국채일수록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일본 JGB 시장 수익률이 지금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30년, 20년, 10년, 5년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 거부터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장기물일수록 많이 뛰었죠.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뭐 일본은 참여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감세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위에 있었던 세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무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일단 아까 그 질문에서도 정부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일본이. 지금 여기서 파워포인트 보시면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일본이 높죠. 특히나 2000년 이후에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현재 일본을 갖다가 잘 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정부 부채를 깔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뭐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63%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요. 지금 증가 속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증가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유럽 중에서는 독일이 좀 낮은 편이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120% 이상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의 그러면 정부 그 부채 규모를 아까 그 퍼센테이지로 GDP 대비 퍼센테이지로 봤는데 그러면 정부 부채는 얼마인지는 우리가 많이 그 얘기를 안 해봤잖아요. 예. 예.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알면 JGB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5분만 보면 되니까 제가 여기 다 요약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정부 부채는요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채권이겠죠. 네. 일본 정부가 발행 채권이요 한 1183조 엔이 됩니다. 이게 2025년 올해 3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차입금하고 단기 국채입니다. 이게 한 141조 엔. 그러니까 발행한 그 채권 JGB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보증 채무가 조금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고 그래서 일본 정부 부채 총액은 한 1324조 엔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나누면 한 960원으로 나누면요 한 1.2 경원 정도 됩니다. 경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개념이 흐려지긴 하는데 그냥 어마어마하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경으로 가면 이거는 뭐 셀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JGB 발행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JGB 발행 계획이 지금
왼쪽에는요 발행 채권별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이게 지금 그 일본 BOJ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오른쪽은 이제 조달 방식인데요. 방식이나 아니면 채권 분류별로 이렇게 다 봐도 여러 가지 뭐 분류는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발행액은 똑같잖아요. 밑에 보시면 예, 한 177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조 원. 예, 이 정도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많죠. 예, 이 정도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서너 배가 아니죠. 더 많이 되죠.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총 정부 부채의 10%를 올해 더 발행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더 발행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자도 갚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자 금액이 큽니다. 지금 올해 그 무디스에서도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가장 크게 말한 게요. 미국의 그 재정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 수입에 지금 한 2024년 말 기준으로 한 18% 정도가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 아닙니까? 그러게요. 거의 20%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데 쓰고 있어요. 네. 한 가정이라고 해도 20%를 갖다 월급을 받아서 이자로 20%를 내면 이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에서 지금 18% 그것도 세계 뭐 가장 강대국인 초강대국인 미국이 뭐 재정 수입의 18%를 매년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무디스가 뭐 직시한 게 2035년이죠. 10년 후에는 이게 더 늘어나서 35%까지 갈 거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5%까지 가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돌려막긴 거죠. 네. 예, 뭐 돈을 받아서 이자 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하게 된 이유로 이제 직시를 하게 됐고요. 지금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이자 금액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거 금방 해서 갚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쉽게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세금도 뭐 관세도 부과를 하고 미국의 투자도 장려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으로 이자도 낮추라고 파월을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데 지금 어느 것도 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신용 등급도요. 이번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무디스가 새 신용 뭐 평가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강등을 하긴 했지만 뭐 S&P라든가 아니면 피치가 추가 강등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특히나 S&P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최초로 한 단계 강등한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등을 하게 되면 S&P가 가장 앞서서 추가적으로 강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신용도에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장기 국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부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것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지금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한때는요 굉장히 신용등급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았고 근데 지금은 한 단계에서 두 단계 낮거든요. 네. 지금 낮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로 치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등급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물가를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2021년 이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물가가 지금 이제 뭐 1월 같은 경우는 4%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3.6% 최근에 3.5%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 국가로 변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한 인플레이션은 아닌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르게 돼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고요. 조금씩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상태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고도 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가처분 소득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빨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임금이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본의 지금 경기는 앞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인데요.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40년, 30년, 20년, 10년, 5년인데요. 맨 위에 이렇게 그 가파르게 지금 40년, 30년 국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잖아요. 네. 그냥 보시면은 4, 3, 2, 40년, 30년, 20년하고 10년의 간격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JGB 10년물 같은 경우 현재 1.5%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JGB 40년 같은 경우에는 3.5%, 뭐 30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년물 같은 경우는 3.5%면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높은 수익률은 장기간 보시면 일본의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연기금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유가증권 시장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도 2% 초반 중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기타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우량 회사채 AA- 같은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다 2% 후반에서 많아봤자 3%대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상금리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회피하고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왜냐하면은 이자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네. 예,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다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일본의 그 엔캐리 해외로 나갔던 엔캐리 투자자들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해주는 귀중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JGB 10년물이 1.5%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도 중요하지만 10년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10년물은 중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년물 JGB가 2%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에서 어느 정도 JGB 투자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셨는데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 10년물이 2%를 찍으면 그때는 일본 입장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할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세계 국채 지수 WGB의 윅비라고 하죠. 네. 여기에 가장 큰 투자자, 큰 손이 이제 일본 투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그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엔화를 뭐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이런 해외 통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걸 감수하고 해외 투자를 하는 건 그만큼 해외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일정 부분 그 리스크를 감내할 정도보다 어떻게 보면은 감내할 정도로 금리 차가 크지 않으면 국내로 다시 회귀하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2%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JGB 20년이나 30년, 40년도 현재보다는 0.5%에서 적어도 0.5%에서 0.8% 이상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GB 30년과 같은 경우에도 40% 가까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4%의 30년 금리, 10년물 2%,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10년물이 1.5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러면 방향성을 어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들을 그래서 얻어보긴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전망이랄지 또 BOJ의 통화정책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년물이 이제 1.5까지 온 상황에서 네. 2까지 이제 근처를 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하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힌트를 찾아보자면 결국 인플레이션 전망 하나, 그다음에 BOJ의 통화 정책이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로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개인적인 전망은요. 지금 하반기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7월 달에 한 번 올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말 2025년도 연말 기준금리는 일본 BOJ 기준금리는 최저 0.75%에서요 1%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저께 지난주에 우에다 총리가 이제 그 기준금리 그 결정이 있었어요. 일본은행. 예, 그래서 금융 회합이 있었는데 정책 회합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행의 수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에다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예. 뭐냐면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4월 달에 3.5% 나왔거든요. 네. 3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인내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제 뭐 이 정도 수준 오른 거는 이제 기뻐할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제 너무 높아져서 원성은 자자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이 디플레이션은 진짜 잡기 힘들어요. 네. 한번 떨어지면. 그래서 여기에서 30년 동안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은 속으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임금이 이제 오르잖아요. 네.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일본도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런 오르는 상황이 금방 꺼질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한 번도 지속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아베노믹스, 일본 혼자만 양적 완화를 했었거든요. 혼자만 부양을 했었고 돈을 풀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뭐 유럽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미국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뭐 같이 다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의 그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받쳐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우에다 총재는 아직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어요. 이것은 뭐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장기 일본 국채가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BOJ한테 굉장히 압박감을 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빠른 속도로 초장기 금리가 20년, 30년, 40년물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뭐 시장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요. 예. 이런 거는 암시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는 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가 20년, 30년, 40년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 물가가 계속 뭐 장기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도 초장기 국채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우에다 총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부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 금액이 만만찮아요. 네. 조금만 올려도.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1,700조 원 올해 가량의 그런 JGB 발행 계획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발행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금액까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상황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빠른 속도로 인상을 못하는 그러한 배경 뒤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목표치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우에다 총재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못 단행하는 거는 이러한 부채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본 경제나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가자면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미지나 위상은 지금보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글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탈달러 지금 그 추세가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대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수혜는 누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데에 대해서 일본도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우에다 총재가 초장기 국채 발행량을 조절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20년, 30년, 40년 초장기 국채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10년물이나 5년물로 많이 바꾸고 그리고 30년, 40년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채를 갚아가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차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해야 돼요. 단기적인 계획을. 네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2016년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발행 계획을 연중에 회기 기간 내에 바꾼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40년, 30년과 같은 경우는 좀 10년물이나 5년물로 어느 정도 조금 그렇지만 이자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속도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BOJ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0.75% 이상은 넘기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수요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것을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그 속도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은 맞춰질 것으로 보여요. 네, 그건 네. 뭐냐면 아까 제가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초장기 국채, 10년물 국채가 2% 이상, 30년물이 4%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도 해외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높아진 일본 국채 금리, 자기네 나라로 본다면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채가 금리가 4%, 5% 주면은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네. 국채 투자하죠.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가장 그 안전성이 높은 걸로 보는 거죠. 각 나라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채권이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다른 데로 나갈 유인이 없는 거예요. 예. 굳이 환 리스크를 또 안고. 그래서 일본 국채 투자자들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수준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금리 수준과 그 다음에 외국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매력도 그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맞춰주는 수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 수준이 온다면 BOJ 같은 경우에는 해피하게 공급을 갖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초장기 국채를 조정하는 시기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초장기 국채 그 발행 계획이요? 예. 발행 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여요. 발행 계획을 갖다가 일본과 같은 게 보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두고 보통 이제 그 이듬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회계
기간 중에 이렇게 발행 계획을 갖다가 조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실시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자 비용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1,7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더 많이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올해 회기 중에 회기 내에 아마 그 발행량 조절을 실시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초장기에서 이제 약간 뭐 듀레이션 조절도 해야 되고 지금으로서 뭐 변동성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조금은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시기와 방금 말씀해주신 초장기 국채 발행하는 시기랑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초장기채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예. 그 앞에서 초장기채는 이제 좀 줄이고 단기 뭐 5년, 10년짜리로 이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그렇게 예. 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 조정하는 시기도 뭐 올해 예, 그 조정하는 것을 올해 한다는 거예요. 예, 올해 안에 그래야지만 이자 비용이 덜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바로 빨리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본 국채도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네. 그 수요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 20년짜리도 수요가 좀 저조했다는데 입찰이 저조했다는데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20년 그 국채를 갖다가 조금 그 줄일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예, 여기 그 2025년 회계 연도 중에 발행 계획을 조정할 것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통 보충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의회에서 보충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추경이죠, 비슷하게. 이런 보충 예산 없이도 보통 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발행 계획 변경이 있는데 올해 이제 그 회계 기간 중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보충 예산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충 예산 없이도 중간에서 이렇게 발행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16년 이렇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7월부터 조정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4일 제가 6월 4일 날 이제 그 PD라고 하죠.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소집한 후에 아마 7월부터 빨리 발행량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그 일본의 이자 비용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국채 발행 축소 방식은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환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충 예산 없이 이제 국제 발행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벌써 2천억 엔 정도 감소한 상황이에요. 월 발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불이 그렇기 때문에 한 2천에서 3천억 엔 정도 추가 감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5천억 엔 정도 월 지금 발행 감소를 한 거거든요. 초장기 채권을.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현재 지금 그 줄어든 그 뭐 매수 금액 정도가 됩니다. 5천억 엔 정도가. 왜냐하면 생보사나 아니면 손보사 일본의 네. 손보사가 지금 그 줄어든 이제 매수세가 약 월 5천억 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커버하려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 공급이 다시 맞춰질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향후에 이러한 손실액이 더 커질 수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한 어떻게 보면 발행량 조정을 다시 하는 계속해서 뭐 몇 개월 단위로 보는 그런 생태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국채 발행 시기나 앞으로의 속도에 대해서는 힌트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망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예상을 속단할 하는 수는 거죠. 없겠으나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그러면 다시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어쨌거나 시기나 속도나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우리가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국채금리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빨리 대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예. 상승이 빨리 되고 그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라는데 궁금한 점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게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이런 직관적인 질문이 좀 더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질문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네. 예, 21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러면 이 일본의 초장기 금리가 이렇게 변할 것 같고 일본의 BOJ의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어떻게 돼?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페이지에 그러면은 언제 엔캐리 청산이 초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해외로 나갔던 N 자금이 나갔잖아요. N 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언제 회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그 JGB 10년물, 그 다음에 JGB 30년물의 타겟 금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연기금하고 보험사들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와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냥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금리도 계속 오를 거예요. 네. 시장금리도 계속 오르면 그러면은 초장기 국채를 산 사람들은 그렇죠. 평가 손실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었다 거의 이쯤에서 들어가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마음일 거라고요. 그러면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금리가 올랐을 때 정점에서 사면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네. 그리고 가장 높을 때 사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그럼 가장 해피한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항상 그때만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도 너무나 많고요. 기간별로 사야 되는 금액들이 계속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4년 말 일본의 대외 순자산액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533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대외 순자산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1위고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아까 제가 환해지 후에 이제 외화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든 일본 투자자건. 그래서 이제 환해지 후 외화 채권 금리보다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은 경우에는 네. 일본의 연기금과 투자자들이 굳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네. 그 시점, 거기에 가까워질 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캐리가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많이 가 있는 미국 쪽의 채권 시장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이 있죠. 게다가 일본 투자자들이요 미국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프랑스 채권, 네. 프랑스 채권도 최대 투자자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영국의 길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독일의 분트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네. 그러한 자산이거든요. 벌써 네. 몇십 년 동안 일본 투자자들이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해 오고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의 영향을 주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일본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금리가 계속 상승했을 예, 때. 네네. 그런데 채권만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채권 투자보다 저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일본의 투자자들은 확정금리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확정금리를 좋아하는데 미국의 국채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할인율, 왜냐하면 주식 할인율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왜냐하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돼요. 장기 금리가. 그렇게 되면 네.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CMA라든가 이런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뭐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높아요. 이자 금액이.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줄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일본의 엔케리 청사는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주가에 직격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미국 기술주나 미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파생적으로 저희도 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빨리 지금 반도체의 그런 경쟁력을 모멘텀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만 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리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타이완에 지금 빠르게 추격당하고 역전당한 이러한 모멘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투자, 특히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게 뭐냐면 지금 손정희 씨가 미국에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단위가요. 10억, 20억도 아니고 10조, 20조도 아니고요. 엄청나요. 이게 경단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경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암시해주고 시사해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한 나라의 기업, 한 기업 수준으로 아무리 기업이 커도 예를 들면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한 기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자원이 나라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한 국가 단위로도 힘들 정도인데 지금 네. 국가 단위로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현대의 기술은 굉장히 많이 돈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갖다가 빨리 기술을 진작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그래도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과도하게 빠지지만 않으면 네.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빠지면요. 저는 투자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일원화된 상태입니다. 글로벌라이즈 됐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 뭐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뭐 다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새는 다우 올라갔네, 우리나라도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그만큼 체인지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무역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은요,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일본 보셨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더 떨어지면 환율도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에서 외국인들이 투자의 환차 손을 잇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나 아니면 금리 차원에서도 잘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좀 부딪히는 부분이 금통위 입장에서, 그럼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금리를 계속 내리자면 아예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지금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금리를 내리면 좋겠죠. 기업들은 조달 네. 금리가 낮아져서. 우리 그렇지만, 내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신용 가상 금리가 낮아집니까? 예를 들면 금리를 낮췄는데 뭐 코픽스 금리는 더 올라갔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제대로 안 돌아서 그래요.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 나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뭐 얼마 전에 KSD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해외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 상황. 게다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들이 지금 뭐 주가,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가 2% 이하로 가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많아서 저는 그러게요. 사실은 금리를 뭐 더 많이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유동성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그렇고요. 회사채 금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2% 3%대 아니에요. 네. 예, 우리나라 10년물 뭐 국채 금리도 2% 중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독일보다도 낮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적고 뭐 살 사람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 한국은행에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그 국채지수 편입도 있잖아요. 네. 4월까지 네. 지금 미뤄져가지고 올해 11월부터 시작해 네. 미뤄졌는데 이게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러 들어오게 돼요. 예. 이게 많게는 100조 이상. 그러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환율이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미국이 사실은 1,300원대 중반 이상, 1,400원대 환율을 그냥 놔두기 싫어할 겁니다. 아마 너무 어떻게 보면 높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1,300원대 후반대 환율이 좀 높고 환율이 이제 하락 모멘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주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WGBI와 관련해서는 전문님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싹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또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일본의 국채와 관련해서 변수 혹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뭐 국채금리가 아니라 미국 국채 그리고 일본의 국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뷰를 가지고 전략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언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예. 현 시점은 이제 전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전환기로 접어들 거고, 미국 시장도 전환기, 한국 시장도 전환기. 한국 시장은 저는 이제 주시장이 좀 밝게 봅니다. 특히나 이제 양당, 어떤 당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예, 추경 같은 경우에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돈이 있는데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한국의 재정 상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도 40% 후반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건전한 편이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자산을 통한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양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런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민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돈을 그냥 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밑거름이 되는 이러한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투자 이런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 쪽에서도 투자를 분산적으로 하겠지만 조금 주식을 주로 한 이러한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하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앞부분에서는 좀 우울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뤄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WGBI도 있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요, 현금 네.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장기 국채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제 WGBI가 이제 우리가 편입이 되게 되면 그만큼 정부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단기간에. 예, 네. 그것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돈은 많이 풀리겠지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